아동문학의 협소화를 반대하는 위치에서 백석 1957년 문학신문. 우리의 어린 후대를 사랑 많고 용감하고 정의감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것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로 키우기 위한 문학이 어떤 문학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를 규명하며 이러한 문학을 발전시키는 데 유해한 현상들을 분석, 비판해야 할 긴급한 문제가 우리 앞에 제기되었다. 실로 이러한 문학을 두고 오늘 우리 아동문학에서는 협소하고 일면적인 독단이 내리고 있고, 이 독단을 분장하는 듯 무사상성이니 무원칙성이니 하는 것이 운이되고 있다. 비록 유년층을 대상으로 할지라도 문학인 이상 문학의 필수적인 특징이 역시 이 유년층 문학에 대해서도 필수적이다. 사상성과 교양성은 그러므로 유년층 문학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며 필요한 요인으로 된다. 그렇건만 오늘 우리 작가들 가운데에는 마치도 유년층 문학에서 사상성과 교양성을 무시하는 결함이 있는 듯이 말하며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 이원우가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어느 작가가 오늘 문학의 사상성과 교양성을 무시할 것인가? 그러나 이 사상성, 교양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원우는 사상성을 정치성으로 사회적 의미로만 이해하며 교양성을 도덕 교훈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의 협의한 이해와 단순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교양성의 속학적 해석과 협소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년층 문학에서 사상성은 무엇을 의미하며 하여야 되며 교양성은 무엇을 의미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사상성을 유년층 아동의 세계관의 위치 설정의 준비를 의미해야 하며, 둘째로 교양성을 유년층 아동의 생활 진실의 능력 대항의 준비를 의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주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이해는 그 본질의 파악이 없을 때 공허한 것을 변할 수 없다. 어떤 한 인간의 세계관을 형성시켜갈 때 더욱이 주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옳은 본질적인 인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옳은 인식이 없을 때 형성된 세계관은 동요하며 붕괴된다. 그러므로 주의 사물과 현상들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사회의적 해설로서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생성 발전의 참된 면모를 정확히 과학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의 세계관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하나에서 10가지 도덕 교훈만을 위조할 것이 아니라 유년층의 건강한 신미감과 취미를 배양하며 성정의 도야를 깨함으로써 그것이 생활에서 진실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을 목적해야 할 것이다. 주의 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 사상성을 띤 일이며 그것들의 진실한 아름다움을 감독하는 것도 또한 사상성을 띤 일이다. 우리 주위의 자연은 적은 규모에서나마 인류의 목리에 복종케 하려는 의도 역시 사상성을 띤 일이며 우리 주위의 모든 초보적인 인간관계에서 인도주의의 싹을 보이는 것도 또한 사상성을 띤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인식과 감독, 행동과 이해 같은 것들은 그것들이 건실하며 과학적이며 진실하고 아름다울 때 충분히 사상적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이 한계 창작 세계의 목적으로 되며 이것이 창작 세계의 현실로 들 때 이 창작 사업은 곧 사상 사업이 아니 될 수 없다. 유년층을 위한 문화 창조 사업을 이러한 광범한 의미에서 이러한 높은 관점에서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창작 무대는 협소하여지며 일면적으로 된다. 우리 아동문학의 목적이 응당 완전 무결한 공산주의자적 인격의 형성을 위한 교양에 있어야 할 때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은 이 교양의 과정이 폭도 장구하고 복잡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형식의 문학 또는 몇몇 형식의 문학만으로서는 도저히 이 가업의 완수를 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어느 형식의 문학이나 그것이 완전한 인격 형성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 할 때, 그리고 그 목적을 지향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으로 된다. 여기에 있어서 소련 시인 S. 마르샤크의 바세이나 거리에 얼빠진 사람,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바세이나 거리에 산다는 한 덤배쟁이가 여행을 떠나는데 바지라고 깨고 보니 우쩌고리요. 사표를 사려고 간 곳은 식당 출납이요. 이렇게 하다못해 떠나가는 착간이라고 올라탄 것이 기관차에서 떼어놓은 착간이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다. 책 읽어보면 참으로 아무 내용도 없는 아이들을 위한 웃음나는 시다. 이 시에는 아무런 정치사회적 사상성도 교양성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투기만만하게 이빨을 시려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답지 않게 점잔을 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명랑한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어린 독자들의 종합적인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명랑하고 건강한 웃음이 인간의 낙천적 성격을 형성하는 데 극히 필요할진데 이러한 웃음의 문학은 또한 필요한 것으로 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강요되는 교훈과 주입식, 인식을 떠나 진실한 문화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 속에서 행복됨은 진정한 문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도주의적 문학으로서 언제나 인간의 건강하고 즐겁고 선량한 사상을 옹호하는 문학으로서 인정하는 때문이기도 할 때 더욱이 이러한 아동작품의 경영과 세계는 인정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동의 성격의 힘, 즉 그의 완강함과 집단성을 들어 말할 수 있는 아동의 성격적 특징을 조장시키기 위해 우리 아동문학은 명랑하고 낙천적인 자기의 한 분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학을 규정하는 것이 웃음이고 장난이고 에너지인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장난을 두고 생각할 때 우리 아동문학은 유년층 문학에 대한 근거학적인 고리끼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리끼는 일찍이 유년층 문학의 제재에 대해 말하면서 장난과 샘새기를 그 본령으로 한다고 했다. 실로 학년 전 아동층은 주로 장난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장난 속에서 그들은 그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반영하여 또 터득하는 것이다. 장난 속에서 그들의 창조적 상상력은 발전하며 자기 평생을 좌우할 지능이 개발되고 그리고 그 성격적 특징들이 형성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아동문학에 나타나고 있는 사상성과 교양성에 대해 협소한 견해와 교조주의적, 독단주의적 경향은 어떤 문학상의 진실 앞에서 숙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작가는 아동들의 주위 사물과 생활 현상들에 대한 관찰의 중요성을 파악해야 하는 비창작적 구상, 작품의 넓은 의미의 사상세계와 아울러 주위 사물과 생활 현상에 대한 광범하고 심오한 관찰은 역시 창작 사업의 전면에 나서야 할 요소라고 해야만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찰을 기본으로 한 문학은 아이들을 주위 환경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영민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은 또한 아이들의 심정에서 주위 사물과 현상들에 대한 감동적인 정서를 일깨우며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또 모든 심상하고 소박한 것의 아름다움에 친근하게 하는 귀중한 것으로 된다. 관찰이 축적될 때 질문은 많아지는 것인바 이것은 곧 인식의 세계에 대한 아이들의 동경과 희구가 발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이 오늘 우리 시대 아동들의 건강한 정서와 실질적인 인식을 위해 풍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어떤 작품에서는 소위 좁은 의미의 사상성도 교양성도 찾아볼 수는 없다. 여기에서도 참된 아동문학이란 더욱이 유년층 문학이란 협소한 일반적인 사상성이나 교양성이나 빠버스에 구애되지 않고 그 독자적인 사상의식적 역할과 교양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순영의 고양이도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하며 이러한 작품적 의의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경향과 관련하여 우리는 여기서 소련 시인 이 바르토의 코끼리를 들어보면 좋을 것이다. 잘 때는 왔다. 손은 잠들어 상자 안에 모으러 누웠다. 졸음온 꿈은 침대에 누워있고 코끼리만 잠이 없구나. 코끼리는 고개를 갸웃 암코끼리에게 인사한다. 관찰의 문학은 자연의 신비성을 해명하는 데 이르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곧 아동들에게 자연현상의 신비성을 알려주는 것이며 아동들에게 황홀한 정서 속에서 자연의 비밀을 관찰하게 하며 이 관찰을 일반화하게 한다. 이것은 곧 과학적 인식 방법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그들의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이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자연을 관찰하는 감정과 사상, 이 주제성에 대한 그의 지향이라고 할 것이다. 실로 여기에는 빠버스가 논의되며 작가의 창작 의욕의 자결이 문제로 된다. 빠버스는 이 경우에 어디까지나 인식의 희열을 임의해야 한다. 공허한 사상성을 빠버스로 오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이 경우 제자리를 찾지 못한 정론성은 그것으로 오인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하여 과학적 인식 세계의 문학, 특히 아동문학은 인식의 희열을 느낄 줄 모르는 평론가나 독자들에게서 냉담한 세계로, 감동이 없는 세계로, 소위 오해된 빠버스가 없는 세계로 생각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향의 문학에서는 인식의 희열이 빠버스로 나타나며
이 빠뿌수는 웃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유년층은 유년층 문학의 그도 특히 과학적 인식 세계를 제재로 하는 문학의 극히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우리는 말샤크의 알랑말을 보기로 하자. 쭉쭉 그 줄이 간 말들. 되게 힘들다. 아프리카의 말들. 너희들은 풀 속에서 숨바꼭질하기 참 좋겠구나. 쭉쭉 줄칸이 쳐진 말들이 마치도 아이들의 학습장 같구나. 말들은 머리에서 발등에까지 찍찍 그림이 그려져 있구나. 이 작품에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식에서 웃음으로, 웃음에서 철학으로 낙천적인, 생활긍정적인, 인도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게 된다. 아름다운 언어 속에 생동하는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인식에서 오는 희열을 느끼게 하는 유년문학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작품들에서 알 수 있다. 아동들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에 대해 쓸 수 있다. 그들의 흥미의 범위는 실로 광활하다. 그러나 아동문학을 위한 제재에는 어떤 특수성이 있다. 그것은 흥미에 관한 문제로서 아이들은 어른이 느끼지 못하는 흥미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사정을 오늘 우리 아동문단의 현상과 결부시켜 고려할 때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흥미에 대해 일방적인 논란을 내리는 것이다. 논단을 내리는 것이다. 즉 어른이 느끼는 흥미만을 지각하여 아이들이 느끼는 흥미를 도외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졸작! 산양에서 이원은 언제나 내가 우뚝 서 있을 테니 라고 한 것이 세계의 평화를 지켜놓은 산양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약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서 이 작품은 실패했다고 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흥미의 차이를 말할 수 있다. 천야만야한 벼랑가에 우뚝 서 있는 것은 제 진지를 지켜 제 세계를 수호하며 긍지와 영향을 시하며 서 있는 오련한 모습을 그리는데 실패하였을까? 작가로서는 수긍되지 않으며 작가로서는 평자의 인식과 흥미가 작자의 그것들에서 거리가 먼 것을 느낄 뿐이고 오늘 우리의 후대는 개념만으로 사상만으로 애국정신을 고치받아서는 안되며 또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들은 과학적인 비판정신 위에서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인 인식을 통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을 길러야 하며 그들은 인류문화의 모든 재벌을 소유하여 이것들을 구체적인 역사적인 평가의 기초 위에서 흡수하고 계승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야 한다. 이원우의 사상성은 주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체성을 이원우는 우리의 감정으로 이원우의 감정이다. 이것으로 표현한다. 필자의 작품인 기린에서는 이원우는 기린의 기다란 목에 붉은 깃발을 달자고 한 것이 웬일인지 인공적이며 이원우가 말한 우리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아동들이 실제적 생활감정에 뿌리박지 못했다고 이원우가 말했다. 기린은 외국산 동물이다. 그럼 기린이 외국산 동물이라고 해서 그런가? 기린의 목이 긴 것은 사실인즉 그 긴 목에 깃발을 단다는 것으로 해서 그런가? 기린은 비록 아프리카 동물이나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그림으로 이야기로 이미 친숙하다. 범이나 곰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동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이로서 범과 곰이 산에 다니는 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가 몇이나 되는가? 범도 곰도 심지어는 승냥이까지도 다 그림으로 이야기로 할 뿐이다. 다음으로 기다란 장대에 깃발을 다는 것은 순수한 조선적인 면모이다. 서해 바닷가에 가면 만선되어 돌아오는 배 돛대에도 깃발을 달고 사공의 집드락 장대에도 깃발을 단다. 기린의 목이 장대같이 길다는 형상을 허용할진된 이것에 깃발을 다는 것이 어찌 우리 감정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생활 감정에 뿌리박지 못하였단 말인가? 작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대체 작품 평가라는 것은 평자의 정신이 원작이 그것을 능가할 때 가능하다. 이것은 이상이다. 그러나 원작에 대해 자기의 비평 수준을 비춰볼 아량은 필요한 것이다. 깃발은 유년들의 세계에서는 한 생활상의 낭만이다. 난 6살 적에 어느 해변가에서 본 그 붉은 깃발이 아직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감정에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은 작가의 작품 정신의 탐구에 강하고 약함에 그 경과 시간의 길고 짧음에 달린 것이며 작가의 작품 시야의 좁고 넓음과 멀고 가까움에 달린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문학 유산을 많이 섭렵하고 외국 문학의 세계에 통한 작가의 우리 감정과 그렇지 못한 작가의 우리 감정은 서로 다르고 같지 않을 것이다. 이원우의 탈용적 격조는 이원우에게는 우리 감정일 것이나 다른 작가로 보면 그렇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작가는 어디까지나 우리 감정의 우물 안에 들어앉아 인류적인 공감에 외면할 때면 그는 협소해질 우리 감정 속에서 외국적인 감정을 조작하고 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체성도 우리의 민족 문화도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적 문화와의 연계에 위해서 논의해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완전히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외국의 진보적 문학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흡수하여 우리 문학의 역량으로 삼아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자신 속에서 진보적 문학 영향을 체험하여 하며 동시에 우리의 민족 전통의 기초 위에서 자기의 특색을 살려야 할 것이다. 대단하다. 백석. 시 한 줄 한 줄이 정말 이런 생각 뼈대를 갖고 지금 나왔었구나. 정말 이원우라는 사람은 백석의 기린과 양의 한마디씩 했다가 단단히 반격을 맞았는데 이원우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군요. 백석은 저기 삼수르다가 양치기를 하러 갔으니까 이원우는 크게 저기 북한에서 문학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 있으려나 어쩌나 궁금합니다.